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슬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양국 간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이 강경한 어조로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양국이 강대간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 생생 토론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의 내용과 배경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하는지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신동원 경제통상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김웅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 정치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오늘로 이제 16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핵심 규제 조치는 무엇인지 이정훈 박사께서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우선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출발점은 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지난해 이제 이 판결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지금 관련 일본 기업들 네. 국내 지금 자산을 이제 매각을 해서라도 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 그런 그 상황인데요. 이런 속에서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다. 는 네.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측에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네. 좀 협상을 해서 이걸 해결을 하자라고 요청을 계속 해왔고요. 네. 우리 정부는 사법부에서 일단 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판결을 정부로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이제 일본 측에 이제 설득을 해왔는데 네. 일본 측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계속 이제 국가 간 협의 요구, 그다음에 이제 중재위원회 설치, 그리고 최근에는 제3국 중재위 설치까지 네.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있는 규정 내용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계속 지금 요구를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 조치를 이제 취하고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규제 조치의 내용은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들 3대 핵심 소재들 같은 경우에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제어가 없이 네. 계속 이제 수입이 가능한 그런 구조였는데 이거를 이제 90일 정도 시한을 둬서 몇 건 이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네.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 이제 우리 핵심 소재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껌껌이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복잡한 절차,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는데 일본 정부가 속 시원하게 왜 우리가 이렇게 한다 구체적으로 밝힌 부분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일본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김웅기 교수께서는 이제 일본통입니다. 속된 말로 일본통이고 일본에서 거주하는 기간도 많고 또 일본에 아시는 분들 계신데 김 교수께서 보시기에 자 일본 정부의 속내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아베 정권의 말들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네. 처음에는 애써 경제 문제를 들이먹었다가 그 다음으로는 북한하고의 안보 문제까지 거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거는 결국은 본심은 딴 데가 있다라고 네. 저는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본심은 딴 같고요. 데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7월 21일인데요. 네. 7월 21일. 이번 주 일요일이 말입니다. 일요일에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네. 그 참의원 선거 때 아베 정권이 지금 노리고 있는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의석수를 3분의 1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예측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 3분의 1을 채우지 못할 것이다라는 네.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계속 공격을 함으로써 지지율을 올리겠다. 네. 그런 속셈도 있는 것 같다라는 네.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배경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일단은 한일 관계를 좀 긴장 국면으로 끌어가서 일본 보수계의 어떤 단합을 깨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까지도 이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 충청남도의 주력 산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인데 현재는 이제 직격탄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 좀 더 이제는 궁지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좀 충남도의 고민, 기업들의 고민이 커질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바대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
주력 산업입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 그 국가적으로도 그 비중이 매우 큽니다만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그 수출액 수출액이 두 개 산업에서 한 60% 무역 60% 수출액 네. 정도를 차지하고요. 또 지역적으로 보면 천안 아산 지역에 반도체 분야에 한 156개 업체, 한 만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분야 같은 경우도 220개 업체, 2만 6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로 우리나라 그 전체 생산액의 아마 20% 정도 차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충북, 충남 이렇게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전국 1위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근데 그 작년도에 그 충청남도 무역 그 수출액이 920억 불인데 그 중에서 545억 정도가 60%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59.2%, 60%인데 그만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고요. 금번과 같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제한 이런 것들이 조치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들로 작용할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스럽게 저희가 이제 그 관련 산업 업체 대표들을 모시고 혹은 그 사업장에 가서 단기간에 이제 의견도 들어보고 대처 방안에 대한 부분도 들어보니까 적어도 이제 한 3개월 정도 재고 물량이라든가 이런 그 업계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도 논의해 주시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훈 박사, 그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좀 발표되고 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좀 일본 방문해가지고 일본은 달래는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결과는 아직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어떤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경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그 시기마다 선도 산업이 계속 이제 변화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러니까 그 조선업이 굉장히 또 우리 주력 사업이었던 때도 있고 자동차가 그랬던 때가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몇 년 동안 이 반도체가 이제 사실은 우리 경제를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인 의존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해 같은 경우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량의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산업이 이제 당분간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제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가 중국 기업들로부터 상당히 추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초격차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겨운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일본의 소재 공급이 제대로 안 됨으로 해서 생산의 차질을 빚는다거나 하게 되면 시장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또 중국 기업들로부터 이제 그 추격을 당하는 시점도 굉장히 좀 다가올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로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일본도 바로 그런 점을 노려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여러 소재 중에서도 한국이 그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분야를 딱 택해서 선택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런 규제 조치를 취해 온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하는 그 반도체 소재가 약 3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3개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으로도 더 늘릴 수 있다. 이러한 위협적인 그런 그 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기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게 가능한 어떠한 시그널입니까?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경제적 측면으로만 이렇게 노리는 것 같지가 않다는 말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이즈미 전에 정권 당시에 그 고이즈미 씨의 그 비서관이었던 이지마 씨가 이거는 1000가지 이상
언제든지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공언을 한 바가 있고, 뭐 충남의 사례 밑에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뭐 그 관련된 그 소재 막 이런 데까지 확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뭐 일본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수출을 못한다는 것은 일본 그 전자 회사로서는 큰 수익의 감소를 이제 내다보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이렇게 이제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일본이 더 얻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한국이 더 잃을 것이다, 이러한 좀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던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충청도의 걱정이 그래서 더 큰 것이죠. 우리 정부도 물론 걱정이 크지만 신호곤 실장께서는 이 좀 상황이 복잡하게 돼가지고 대책 마련도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전 이 대목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요. 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자유무역 질서에 기반한 W 협정 체계의 최대 수혜자야 이런 그런 국가였는데, 그리고 사실 또 얼마 전에 그 6월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 일본에서는 자유 공정무역과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라고 하는 오사카 선언도 발표하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무역 규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국제적 어떤 신뢰 차원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특정 국가의 어떤 주력 산업에 대해서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그 서로 간의 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한해서 이런 무역 규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각 다른 국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도 글로벌 어떤 밸류체인상의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세계 간의 어떤 무역 질서에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일 무역 규제 관련 여러 가지 통행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우리 충남 입장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에서 단기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 대체 가능한지, 수입선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논의는 계속 준비하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사태가 장기적으로 진행돼서는 곤란하겠다 진행 이런 상황을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2, 제3의 경제 보복 조치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당장 참의원 선거인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정훈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을 벌여놨는데 여기서 급하게 또 꼬리를 내리는 것도 일본 정부 입장으로서 모양새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기조로 그냥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요. 이미 이제 예고되어 있는 것은 그 백색 리스트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시키겠다라고 이제 한 거. 이건 이미 이제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일단 남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뭐 조치들이 더 있을지 여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백색 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추가로 피해를 입을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최근에 일본 내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약간 기류가 조금씩 변하는 것들은 좀 보이긴 해요. 네,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개입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들 자체 판단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논리가 그 좀 옹색해질 때마다 말을 계속 바꿔왔거든요. 일본 정부가. 처음에는 뭐 사실은 신뢰관계가 깨져서 그랬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게 그러면 완전 정치적인 보복 아니냐라고 얘기가 돌아가니까 그게 아니고 북한으로 이 물질들이 가는 정황들이 발견돼서 안보상의 이유로 이거는 우리가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또 말을 바꿨다가 아니 일본 쪽에서 또 북한 쪽으로 가는 그 물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무슨 얘기냐 이러니까 바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단속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꿨는데 또 어제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자들이 북한으로 간다는 그런 그것만 북한으로 가는 것만 확실히 차단이 된다면 이거 반도체 관련해서 핵심 소재 우리 수출할 수도 있다. 라고까지 지금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일정을 좀 단축시켜 줄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또는 미국의 압력이 좀 들어오고 또 사실은 이 반도체는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에 다른 나라들 쪽에서도 우려 표시를 하고 그러면 일본 정부가 약간 정책을 수정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미 내놓은 정책을 도로 접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일본 정부가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90일 그러니까 3년 동안 허용하던 것을 90일 기간으로 해서 이제 건건이 받도록 그렇게 이제 바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 수출 규제 조치 취한 것은 그대로 두되 다만 그러니까 90일 이상 이걸 질질 끌어서 수출을 사실상 안 하는 것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한 한 그 90일 이내에 신속하게 계속 수출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지를 좀 열어놨다. 자, 그 부분이 일본이 어쩌면 현실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개연성이 좀 없지 않은 부분을 좀 암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세계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그걸 유지하면서 나머지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할지 말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그런 모양새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수출 규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다른 플랜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김우기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앞서 이종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거의 뭐 100% 공감이고요. 동감을 하고 있고 저는 좀 다르게 좀 접근을 좀 할까 합니다. 좀 크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베 정권이 노리는 바는 1965년 체제, 그러니까 한일 협정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 성장도 거의 없었고 제자리인데 한국은 그 사이에 많은 성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한국을 그동안 아래로 보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수평 대등한 관계로 접근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여론 또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30년 전에 그 작은 모습으로 아직까지 한일 관계를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일본은 오히려 한국을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크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일본이란 정말 이제는 일본을 위로 보고 협상을 하는 것도 그런 관점이 물론 있어 왔지만 정말 이게 대등항의 입장에서 어떻게 명분을 찾아갈 것인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 나가야 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신동훈 실장님 뭐 좀 대응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어떤 좀 우리 정부의 노력, 지방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가적으로도 얼마 전에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그 산업 안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그 부품, 소재, 장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보완할 수 있도록 뭐 이달 중에 뭐 종합적인 대책도 발표할 것이지만 뭐 추경론이 뭐 이게 뭐 원만치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대응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종훈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21일 참의원 선거 그때를 기점으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예측은 하는데 다만 2차 무역 규제와 관련된 실제 그 예정된 수순까지 이렇게 진행돼서는 사실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해당되는 품목이
뭐 한 760개에서 뭐 1,100개 정도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 뭐 지금 세계 품목 갖고 이렇게 논하는 지금의 시점하고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그때 시점 아주 이제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그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국도 한국대로의 어떤 무역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 단계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기업이 이렇게 준비할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로드맵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네, 좀, 말씀 주시죠. 개인적으로 조금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30대 대기업들 총수도 다 불러서 만나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이 17개 광역시도 단체장들하고도 회동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 지자체 단위에서 뭐 최근에 그러니까 애로 겪는 기업들 뭐 신고센터도 만들고 또 뭐 금융 지원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 정부에도 보여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런 어떤 특별 회의 그런 것들을 한번 대통령께서 주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정부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전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뭐 국민적인 어떤 일반 정서를 대변하는 모습일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보면 좀 상당히 이제 격앙돼 있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제 내가 독립운동을 하지 못했어도 불매 운동에는 참여하겠다 이런 여론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한일 무역 전쟁이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은 또 다른 차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좀 말씀 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사실은 효과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이거는 효과라는 영역도 다양한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명분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WTO 제소를 전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랑 똑같이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불매운동을 한다는 것은 뭐 WTO에 만약에 제소가 됐을 경우에 우리도 명분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 시민 사회의 성숙도도 사실은 저는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요? 네, 국제사회가 봤을 때 한국의 시민 운동, 그러니까 시민 의식의 수준, 막 이런 것도 저는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거는 한일 관계를 가지고서 정말 과거에 그 한일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국제사회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관점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을 가져가는 게 명분을 얼마나 확보를 하는지 그런 전략적인 측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조금 의견을 좀 보태고 싶은 것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간에는 불매 운동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해 있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그걸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분명히 이번에 내린 조치가 반시장적이고 그러니까 반자유무역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의 기본 기조하고도 바뀌는 거고 또 대한민국의 어떤 철학하고도 안 맞는 거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도 안 맞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매운동을 이제 단기간에 전개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존중하고 자유무역을 존중하는 국가다라는 거죠. 그럼 특정 국가의 그 물건들을 우리 국민들이 거부한다?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거죠. 정부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단기간에는 이걸 이제 실행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일본 정부가 이번에 취한 조치하고 반대로 우리는 가야 된다. 오히려 그렇죠. 수출 규제를 하기보다는 수출을 더 풀고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 소재 산업의 그 세계 몇 개 업체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결국 수출하는 길을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굉장히 반시장적인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 일본 정부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뭐 실제로 실행은 안 되더라도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당분간 우리가 무관세로 해줄 테니 니네 수출해라.
라고 나가는 편이 훨씬 더 저는 일본에게는 아픈 전략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무관세 이제 통큰 전략을 우리가 더 제시해야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더 좋게 보지 않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한일 그 무역 협상에서도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 또 우리 자치단체가 이러한 큰 틀의 전략을 갖고서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 신동원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소비자 단체라든가 일반 그 시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불매 운동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 그 뭐 어떤 SNS 특정 SNS 뭐 노노자팬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일본 제품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불매 이렇게 운동을 이제 진행시키고 있고 혹은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일본 제품 요거였다면 대체 가능 구매 상품은 뭐 그런 이런 거다 것까지 이런 나오더라고요. 것까지 네. 아주 그 국민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폭넓게 이제 퍼져나가고 있고요. 이번 불매 운동의 특징은 이렇게 소비자로서 시민으로서도 참여를 하지만 이 판매자 단체, 그러니까 뭐 슈퍼마켓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나는 이런 걸 팔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동참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뭐 이렇게 좀 관여가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어쨌든 그 뭐라 할까요? 주된 대체 가능하지 않은 품목 일본 상품에 대해서 뭐 아주 그 매니아층 같은 경우 변동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사실 일본에 대한 관광객으로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한국이거든요. 그런 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데 신규 예약자 같은 경우는 벌써 한 3분의 1 가량 많이, 떨어졌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방금 전에 두 분 패널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유시장 질서, 공정무역 뭐 이런 논하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럼 김홍길 교수님, 우리의 그 불매 운동이 지금 여론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베 정권 그리고 또 일본 학계, 일본 시민, 일본 언론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선은 일본하고 일본이라는 단어 속에다가 일본 국민, 일본 정치가 일본 사회 이런 것을 모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지금 이렇게 무역 분쟁으로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 일본 시민이 거기에다가 모두가 동참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해서 일본의 시민층들하고는 관계를 오히려 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는 오히려 일본 제품 또 사주자, 막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통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제까지 일본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동포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동안.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통되게 자 불매 운동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동포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하는데 피해만 입는 거냐. 예,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관점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고요. 그래서 시민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그렇다면 일본이라는 곳은 큰 일본을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제약시를 하는 분위기인데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내역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알고 분별을 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대응 또 우리 국민의 그 대응에서 이제 한결 좀 정교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번에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또 내놓는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내놓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원래 저렇고 뭐 우리는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도 일본 못지않게 더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자, 일단은 저는 중앙정부하고 일본의 지자체, 지방정부를 좀 분리하는 전략을 좀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정부와 기업도 좀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은 가장 피해를 볼 기업은 일본의 그 소재 생산업체가 네네. 제일 치명타를 입게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그 일본에 가서 그들 기업들을 만나서 아마 그 부분을 좀 안심을 시켜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당신네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서 수출 못하게 해서 당신들 굉장히 어려울 텐데 우리가 나중에 이거 풀리면 다시 수입을 해줄 테니 어떻게든 견뎌보세요라고 얘기도 했을 거다라고 좀 보거든요. 기업인들끼리 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네.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이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일본 여행을 대거 취소하면서 일본 지자체들 중에도 상당히 아마 곤란을 겪는 지자체들이 생길 겁니다.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지방 그 독립이 더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지자체들이 최근에 보니까 그쪽 지자체들하고의 뭐 교류를 끊고 출장 가려고 했던 거 중단하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일반 국민들이 여행을 안 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다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여행을 안 가는 것은 단기적으로 저는 일본에 경고하는 의미에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자체는 오히려 일본 지자체들하고도 소통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신네들이 중앙정부를 설득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당신 굉장히 힘들지. 우리 한국인 관광객 안 오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아베 정부로 하여금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보복 조치를 취소하도록 당신네들도 움직여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는 편이 훨씬 더 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도 좀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무조건 뭐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좀 분노하니까 우리도 그러면 일본 출장 다 취소하고 일본 상품 불매하는데 우리 지자체도 동참하고 우리 지자체가 앞장서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이건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전략적인 차원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아베 정권의 이러한 강경 노선을 일본 내에서 좀 후퇴시키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일본 국민과 일본 기업과 일본 자치단체와 아베 정권을 별도로 이제 구분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또 자치단체 차원의 어떤 접근 노력이 좀 유화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했는데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가 또 대전시가 일본 자치단체와 어떤 자매결은 맺고 있는 그런 여러 지방도시가 있는데 좀 교류를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동훈 시장님? 예, 방금 전에 뭐 두 분 말씀 주셨었는데 사실 뭐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 뭐 혹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어떻게 보면 뭐 양국의 정치가 문제지. 뭐 이제 우리 그 국민들 간에는 뭐 갈등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어떤 국민들 간의 어떤 서로 이제 적대 감정을 자극한다든가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 국내에서도 보면 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현 정부와 관련돼서 좀 우호적인 또 언론도 있고 또 지역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거에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이 기업도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지금같이 진행되는 무역 규제나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 비판하는 언론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또 일본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세계 일본의 현 정부와 뭐 짧게는 5년에서부터 길게는 한 30여 년간 다양한 분야를 교류를 해 왔고요. 또 이제 그런 또 이해의 교류의 폭이 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 이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해라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같이 이렇게 공통된 정서를 가질 부분도 이렇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뭐 시민단체, 뭐 지방정부 차원에서 더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기 교수님,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를 경제 외란 또는 기회 외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오히려 이제 일본과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면 이것이 아베 정권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불매 운동이야말로 아베 정권에다가 이익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본이 설정한 룰에다가 한국이 거기다가 편승을 하는 격이 됩니다. 네. 계속 일본이 도발을 하는 거죠. 도발을 하는데 거기에 도발에다가 그냥 편승을 하게 되면 아베 정권으로는 이거 봐라. 역시 한국인이 이게 감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를 잘하고 있으니 자민당에다 투표를 해다오. 이런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불매운동을 아까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정교하게 전략적으로 펼쳐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종범 박사님, 내일 모레 초면 선거 이번 경제 보복 조치가 아베 정권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흘러갈까요? 어떻습니까? 투표 결과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제가 보기엔 반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아베 총리는 기대했던 바 100% 다 목표 달성은 어렵겠으나 이번에 일종의 이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해서 약간은 정치적인 이득을 좀 봤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보수가 확실하게 일본 내에서 이제 규합하는 그런 효과를 분명히 거뒀을 거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번에 더욱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왔다고라고도 이제 보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잘 해야 될 부분은요. 조금 전에 외란 얘기도 나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본의 경제 전범국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 일본하고 우리가 경제를 그야말로 이제 아예 교류를 안 할 작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까지 바람직하지는 않다.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선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진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설들도 좀 있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더 도와주는 그런 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도 더 올라가고 있고 북론 결집에도 보탬을 주고 있고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아베 정권이 영원하진 않다는 겁니다. 일본은 내각제 국가고 또 총리는 수시로 교체가 또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에게 정말로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잘 구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특히 경제보복 조치는 아베 총리가 약간 좀 독주를 한 그런 것으로 좀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관료들은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베 총리를 일본 내에서 약간 고립화하는 그런 전략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문재인 정권 교체를 생각했다면 우리도 그 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지점에서 지금 이제 우리 사실은 충남도도 약간 해볼 수 있는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도를 보셨는지 보도를 보셨으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소재 기업들이 이 3대 특히 소재 기업들이 국내에다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당진하고 청주, 이 충청도 지역에 또 대부분이 있어요. 자, 그들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공급을 다 어디에게 하느냐? 국내 반도체 업체, 디스플레이 업체 거의 100% 공급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판로가 막힌 겁니까? 이 사람들의 매출은 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한국에 또 온 거고. 자, 그러면 한국 지사 형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진출해 있는데, 자, 이들 기업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굉장히 당분간 힘들 겁니다. 그렇겠죠. 예. 자, 그러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 애로 겪는 기업들처럼 경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건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국민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서 어려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취도 해주고 나중에 다시 이제 한일 관계가 좋아져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재개했을 때 곧바로 사업을 좀 재개할 수 있고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런 정책 지원 부분도 조금은 우리 쪽에서 가서 소통을 좀 해야 한다. 좀 어려울 때 사실은 도와주면 그들 기업들도 굉장히 고마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일본 정부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 자, 그런 효과들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물밑 접촉을 좀 넓게 가져라, 다양하게 가져라 그런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공감이 가니까 더 이상 이제 말씀을 구하진 않겠는데요. 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어떤 국산화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경제계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또 그러한 기술 개발에 뒷받침하는 그런 인프라 사업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국산화 이 어떤 계획이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짚어 나가고 계십니까? 그 큰본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기업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수입을 안고 국내 기술을 가지고 가장 짧은 기간에 시험 테스트를 거쳐서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업체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맞고요. 방금 전에 이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품목에 대해서 한일 합작법인으로 우리 충남도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물론 이제 원료를 일본에서 도입해서 여기에서 이제 가공을 해서 예를 들어 우리 반도체 최종 업계에 이렇게 납품하는 형식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제대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그 에칭가스라고 하는 불화수소 이것도 이제 그 공정의 중요한 그 요소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입해서 쓰다가 국내에서 빨리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이 소요됐는데 뭐 2, 3주로 저희가 단축해주는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금 당장 기업의 뭐 애로사항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지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인데 뭐 이제 중소기업 경영안전 자금 설명회를 통해서 긴급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금 지원을 해 나갈 것을 기업에 이제 설명하고 그런 이제 그 같이 이렇게 동참하도록 한 부분이 있고요. 충남도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이 디스플레이 분야의 이 혁신 공정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와 지방정부, 기업이 같이 하는 뭐 한 5천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최신 OLED 뭐 이렇게 그 테스트 베드 인증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계 그 기대가 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돼서 부품 국산화 이런 것들이 조금 제 시기에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가깝게 이렇게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기 교수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의 어떤 우리 기업들의 이 핵심 소재 국산화 운동 또는 국산화 전략을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면 좀 일본 정부가 지금은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뭐 나중에는 좀 곤란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많은 시작이 되었다고 이번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원래 이게 사건의 발단이 그 징용공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일본제철 회장님이 뭐 며칠 전에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안 좋은 굉장히 교착하고 갈등적인 관계지만 어쨌든 교섭은 시작한 거다. 이런 코멘트를 남겼거든요. 그렇듯이 어쨌든 이 문제가 발단이 돼서 많은 것이 시작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역시 우리의 부품 소재의 국산화 혹은 수입의 다변화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나라를 거론할 수 있겠죠. 그런 논의가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 가장 관점이 있는 산업이 바로 부품 소재 분야인데 이걸 스스로 내던지게 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중국을 비롯한 많은 주변 국가들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좀 말씀을 보태면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의외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 산업의 국산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초 기술부터 시작해서 뭐 과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인력을 일본의 소재 산업의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을 우리가 충원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지금 다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이 3대 소재 관련 업체들이 국내에 다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국내 법인이에요, 일단은. 물론 이제 원료를 일본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단계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원료도 한국에서 생산한다라고 전제하면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규제를 안 받고도
충분히 우리가 이걸 조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그들 업체들을 설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원료 생산을 국내에서 일부라도 하도록 한다든지 또 원료 생산을 하는 그 한일 합작 업체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열려 있다. 그래서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들 지금 소재 업체들이 더군다나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본다면 지자체가 나서서 중앙정부를 좀 설득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자체가 최근에 가장 많이 관심 갖는 게 뭡니까? 지역 경제 살리는 거고 그렇죠. 투자 유치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오히려 이번 기회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충남을 아예 소재 산업의 그 원초 생산 기지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오는 23일에서 24일에 스위스 제네바 그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일본 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의제를 상정을 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제 WTO의 어떤 결정 입장문이 나오면 일본 정부도 좀 자유롭지 못하겠죠.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시각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 어떻게 보십니까? 좀 WTO의 논의가 좀 어느 구도로 흘러갈 것 같은데 김은 교수님 말씀 주실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매 운동이 과연 우리한테 도움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만약에 펼친다 한다면 정교해야 되고 라는 말씀밖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 간단하게. 그러니까 WTO 일단 그에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요청을 물론 했습니다만 WTO 측에서 안 받아들이면 사실은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중대 사안이라고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반도체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유와 같은 역할을 지금 이제 반도체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반도체 동맹 외교를 해야 된다.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일본 정부의 압력을 넣도록 그렇게 움직여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WTO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WTO 논의를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일본이 좀 우리하고 가까운데 좀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보다 더 시급해지는 그런 문제를 또 안고 있게 됐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